화요일에 쌍박 콤비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동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지금 데이터들을 저도 좀 자세히 봤는데, 자,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 2년 9개월 만에 최고, 경기 인천도 상승 국면. 이게 어제 기사 제목이거든요. 네. 서울 집값 지금 왜 우리 집은 안 뛰어? 이게 가장 미스테리야. 늘 나만 숙제죠, 빼고 늘 다 숙제. 올라. 네. 어디가 오르는 거야 도대체? 예. 지금 진짜 심상치 않습니까? 예, 일단 부동산원이 15일에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까지 상반기 내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상승 턴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관련한 지수도 0.04 플러스고요. 수도권은 0.19 플러스. 특히 서울만 보면은 0.38% 상승이에요. 물론 이제 지방은 0.1% 이상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국 평균으로 해도 상승 톤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 중에서 이제 특히 서울은 지금 16주 연속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7월 둘째 주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해서 0.24%나 오르는 등 일단은 서울 관련해서 조금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것은 일단 현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종의 양극화. 네. 서울과 지방 다르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나 일단 소위 말하는 마용성 이쪽이 좀 소위 말해서 꿈틀대고 있고 네. 다른 지역은 그만큼은 오르지 않고 있고 뭐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190만 원인데 이게 1년 만에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고통받고 있다, 뭐 연체율이 오르고 자영업자 연체율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면 왜 오르냐라는 질문으로 한번 폭넓게 접근을 해보면 일단은 그 고금리를 구간을 관통하긴 했으나 어쨌거나 미국이든 우리든 내려간다라는 방향성은 시장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냐라는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특히 우리 시장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하락세보다 너무 빠르게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보다도 뭐 0.4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대출받는 수요를 이 시장금리가 촉발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대출을 좀 부추겼죠. 예를 들어 작년에 특례 모기지론 같은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뭐 40조 정도가 풀렸고 신생아 대출 관련해서 27조가 풀렸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주담대가 27조가 풀렸고 특히 7월 달은 뭐 열흘 만에 지금 뭐 1조 이상 풀리는 등등등 해서 일단은 대출 관련한 규제나 이런 것이 많이 풀려 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갔냐 이거예요.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가져갔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 그래서 뭐 두 채, 세 채 가지는 분이 투기로 접근하는 세력이 하나 있고 일단은 당장 급하신 분들이 있죠. 내가 그리고 진짜로 살 분들 30대, 40대 초반에 집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일단 대출 여력이 일단 대출이 풀리면서 조금 생겼고 마침 또 좀 불안하던 차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TS를 연기하면서 지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내가 진짜 꼭 필요한 이 실수요 주택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에 일단 불을 붙였다. 그래서 9억에서 10억 내외의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 그리고 실수요니까 한 채를 사도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울 중심, 그다음에 서울이 아니더라도 각 수도권 인근에서 그 지역의 가장 대장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국민 평형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인기 있는 곳들이 현재 집값 상승을 조금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정책, 정부의 정책도 있고 또 하나는 심리가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패닉 바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는 집값 상승세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누구 말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나요? 이제 저는 좀 재미있는 해석을 드리는데 예. 두 경제 수장들의 말이 저는 둘 다 약간은 페이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현재 집값을 밀어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뭐 정확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집값을 받쳐 오르는 정책을 하는 장관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집값 상승이 반가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집값 상승세 아니야. 난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지엽적이고 잔등에 불과해.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페이크라고 보는 거죠. 왜? 그래서 만약에 집값 상승이다 이래버리면 당국이 개입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페이크라고 이제 본인 진심을 속이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한은도 사실은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압박은 지금 여러 군데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미묘한 그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집값을 어느 정도 잡혀준다면 내리고 싶어 이런 건데 거꾸로 그 얘기를 조금 더 심하게 과장하는 거죠. 집값이 문제야라는 건 사실은요. 집값만 잡아주면 나는 내릴 거야라는 식으로 이 말 뒤에 있는 복심들은 그렇게 좀 숨겨져 있다. 일단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우리 집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우울하긴 한데 자, 옛날에도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집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작가님? 네, 당연히 이제 집값은 비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선 시대에는 토지 가격은 싸고요. 예. 건축 비용이 비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 가격은 거의 산정을 못할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거꾸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그러니까 비싸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상승한다고 문제가 되질 않았고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집 자체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에서 큰아들에서 다시 큰아들로 보통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 집에 뭐 몇백 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집이 거래가 됐던 곳이 한양입니다. 한양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양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집값이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좀 땅이 넉넉했던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건국하자마자 사람들한테 신분에 따라서 한 80평에서 1450평 정도를 10등급으로 나눠서 분배를 해줬어요. 예.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종 때 가만히 보니까 사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칸수 제한을 합니다. 예. 토지는 이미 나눠줬으니까 대구는 60칸, 예를 들어 이품 이상은 40칸, 평민은 10칸. 이렇게 이제 지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조선 특히 한양 안에서도 좋은 집 자리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대문 안에 뭐 이런 데야 좋은 데일 거 아니에요? 사대문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당시에 이제 출퇴근 거리를 보면은 양쪽에 궁궐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경복궁 왼쪽에 창덕궁이 있는 요 사이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입니다. 명당이네요, 거기가. 여기가 북촌이에요. 아, 북촌. 지금 가해동 일대. 예. 그러니까 창덕궁으로 임금님이 가시든 경복궁으로 가시든 출퇴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곳. 여기는 이제 고관대작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좀 경쟁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집값이 비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처음에 그 조선을 건국할 때 한양의 인구를 한 1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서울로 집중하면서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당연히 주택 부족 그러면서 집값이 이전에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상승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에 이제 강남을 그 당시 조선 시대는 이제 북촌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도 북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끌하고 뭐 어디서 대출 받고 조선 뭐 관아로부터 대출 받고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당연히 영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집이라는 거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집에 쏠린다는 거죠. 그러겠죠. 어차피 이게 제한된 그렇죠. 예, 공급이 제한된 거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예,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한 800냥짜리 집을 사야지 그러다가 1000냥짜리 집을 보고 2000냥짜리 집을 보게 되면은 결국 2000냥에 끌려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샀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1784년에 유만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 7개월 동안 집을 구한 일기를 남겨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집 사는 일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초가집에 살던 이 양반이 조금 이제 집을 좀 키워서 좀 넉넉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집을 안 냈던 사람들을 갓쾌 또는 우리말로 집주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 뭐라고? 주룹.
집 주룹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만주에게 처음에는 한 800량짜리 집을 보여주다가 예. 점점 높여서 나중에 2000량짜리 집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혹해서 결국은 집안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1000량 이상을 대출을 합니다. 아, 질렀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2000량 하면은 이제 약간 금액이 얼마인지 조금 이제 궁금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대략 조선시대 약간 물가가 드나들긴 하지만 한 량을 한 10만 원 정도 보면은 한 2억 정도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땡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1억을 땡겨서 경강상인들한테 땡겨서 이제 그 집을 사게 됐고 자신이 준비했던 게 한 7, 800량 그다음에 집안 어른들한테 빌렸던 게 한 2, 300량 이렇게 해서 빌려가지고 2000량짜리 집을 샀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 집은 1년도 못 살고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때 이제 한 1000량 정도 빌렸던 경강상인들한테 그때 그 담보는 제공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신용도가 좋았나 보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집에 어떤 주소하고 그다음에 집에 약간의 그림 같은 것들을 넘겨줬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경강상이 이걸 담보로 갖고 있다가 내가 1000량 못 받으면 저 집을 팔 거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뢰 그다음에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영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세율이라고 해야 되나? 이자? 뭐 이런 게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자는 높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1할 1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면 무지하게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 그거는 이제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근데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좋은데요. 우리도 지금 이자 제한법이 10% 넘을걸요? 제한은? 제한은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제 이자의 1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의적이어서 이게 6개월, 1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의 1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집값이 이게 특히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고 고가의 집들이 이제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옛날에도 전세 제도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전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가사 전담이라 그래갖고 약간 빌리는 것처럼 했던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세매라 그래서 집 중에 일부 그러니까 사랑채 한 채가 있으면 나는 사랑채만 잠깐 들어가 살 거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이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일제 강점기 기록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전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액을 들여서 이 집의 일부를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세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집 주인이 가끔 보증금을 떼먹습니다. 지금 약간 전세 사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노상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무관이 떼어먹힐 뻔하다가 24냥을 냈는데 집주인이 뭐 여차여차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원래 24냥 중에서 난 지금 10냥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도 노상추가 고관이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설득 내지는 반협박을 해서 그 24냥을 다 받아내긴 하지만 만약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떼어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매 제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촌의 큰 집들을 명문가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예. 명문가가 몰락하면서 이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이 세매 제도는 뭐냐면 당신이 이 집을 사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당신은 내 돈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전세 제도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네, 환매 조건부 매매네요. 환매 조건부 매매. 네, 정확하게 그게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각 가문의 큰 집들의 일부를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머물게 했던 게 전세 제도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현대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집값이 침체된 것이 현재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방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PF도 굉장히 위기인 부분이 있고 이게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러면 왜 집값 떠받치는 정책을 계속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 요인은 두 가지로 일단은 분석이 되는데 하나는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PF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 심리를 살려서 PF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 하나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부 수출 기업을 제외하고는. 근데 사실은 건설 경기나 이쪽 경기가 GDP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0% 내외인데, 이거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니까 지표 관리하는데 아주 뭐랄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집값을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일단 있고요. 시간 괜찮은 거예요? 좀 따야 되나요? 예,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기저기서 패닉 바잉이다. 지금이라도 늦었다. 연끌해야 된다.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자극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실수요 위주로 현재는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있고 좋은 지역만 올라갔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는데, 앞으로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패닉 장세하고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게 패닉이 되려면, 또는 이제 대세 상승이 되려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일단 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로 집값을 계속 떠받칠 수 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실수요 계열에서는, 예를 들면 대출이 풀렸다. 너무 좋다. 지금 사자. 연끌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억짜리를 자기가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 이 집이 팔리네? 그럼 호가가 오르겠죠. 예. 그럼 1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득 내에서 그걸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수록 대출이 따라 올라가야 이게 장세가 받쳐지는데,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 대출이 계속 풀리면서 거품에 거품을 끼고 올려가는 이런 부스팅 장세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 세력이 붙어줘야 그야말로 대세 상승이 가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투기세가 붙으려면 첫째, 일단 이 사람들이 매물이 계속 잠기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투기를 하는 거니까, 투기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으면 투자라고 해도 좋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매물이 아직 많습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하면 투기 투자 세력들은 정부에 빠르기 때문에 이게 대세 상승장이다,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매물이 잠깁니다. 근데 예. 지금 안 잠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확인이 돼야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인가 보다, 또는 패닉인가 보다, 거품이든지 뭐 이런 현상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확인해야 될 요소가 조금 많아서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얘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